비행기에서 내린 지 2시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 현관 앞엔 낯설지만 어디서 본 듯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당신의 자식들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내 아이들이란 건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귀국 첫날 나는 회사에서 정해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한성빌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탓인지 한국의 공기와 소음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는 돌아오는 내내 기사님들이 대기 중이다, 약혼식 일정 조율 중이다 같은 얘기를 쏟아냈지만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부담감 같은 게 두꺼운 안개처럼 마음을 눌렀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집안은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고 나 혼자 사는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고요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현관 밖에서 들려온 낯선 인기척으로 금세 깨져버렸다.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 2개, 아니 3개였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문을 열고 뒤돌아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또 2아이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이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서연이었다. 왜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아이들이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둘 다 내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쭈뼛거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사람을 만났다는 듯 쉽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 이 아이들이요. 당신의 자식들이에요. 그 한 문장이 터지고 난 뒤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들은 말이 자식이라니. 나와 그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그 순간 기억을 헤집지 않아도 바로 떠올랐다. 8년 전 서로를 사랑했지만 결국 내가 먼저 등을 돌렸던 그 시절. 그때의 나도 서연도 너무 어렸다. 지금처럼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때의 내 선택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돌아온 거다. 눈앞의 2아이가 바로 그 증거였다. 나는 목이 바싹 말라 침도 삼키기 어려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이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저절로 그들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지호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의 눈매는 나를 닮았고 지아라는 여자아이의 미소는 어릴 때의 어머니 사진 속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 잠깐 서연아.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내 목소리는 내 의지와 다르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도윤 씨가 떠난 후에 알았어요. 이미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도윤 씨 집안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그저 막연히 궁금하기만 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마지막 날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 왜 끝까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내가 도망친 거였다.
가족의 압박을 핑계로 사랑을 버린 건 결국 나였다. 그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서 있는 두 아이들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충격을 받아 멍해져 있는 나와 달리 주변의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호팀이 다급히 달려오더니 서연과 아이들이 누군지 확인하려 했고 나는 급히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고. 서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두 아이를 천천히 바라봤다. 지호는 살짝 뒤로 숨었고 지아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 다시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빠 맞아요? 지아가 작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듯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히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의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감싸는 순간 머릿속의 모든 계산과 규칙이 무너졌다. 나는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멍하니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 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 상황이 알려지면 그룹 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약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본사 복귀와 함께 후계 구도도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시기에 갑자기 숨겨진 자식이 나타난다고? 언론은 난리가 날 것이고 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순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뚜렷하게 보였다. 도망치지 말 것. 최소한 이번만큼은 아이가 보여준 단순한 믿음과 따뜻함에 답해야 할 것.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뒤돌아서는 건 아닌지, 혹시나 또 버리고 도망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말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야기는 천천히 차근차근 하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호와 지아는 내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낯익어야 할 집이지만 아이들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작은 발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고요함과 규칙적인 일상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테이블 위에 물을 올려놓고 앉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아가 갑자기 천식 증상이 심해져서 안정적인 치료와 학교 문제 때문에 결국 그 말에 나는 순간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지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물컵을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어떻게 혼자 키웠어? 흔들리는 마음이 드러난 걸까? 내 목소리에 서연이 눈을 깜빡였다. 그냥 버텼어요. 하루하루.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윤 씨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년 전 이별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 혼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누구보다 편하고 화려한 환경 속에서 가족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며 아무 고민 없이 살았다. 미안해. 결국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서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은 의외로 힘이 있었다. 나를 비난하려는 것도 기대하려는 것도 아닌 목소리였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해 선택하려는 엄마의 목소리.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직감했다. 후계구도, 약혼, 언론, 재벌가의 규칙들. 그런 것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단순하고 무게 있는 선택이 내 앞에 던져졌다. 지호는 내 쪽을 힐끔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 질문이 내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버렸다. 아이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살아도 돼. 천천히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 웃음은 8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을 단숨에 훔쳐갔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제 도망칠 곳도 핑계도 없다고. 어쩌면 이 만남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보냈던 8년 전의 그 시간이 마치 급하게 재생되는 오래된 영상처럼 머릿속을 점령했다. 지금 눈앞의 아이들을 보고 나니 과거의 어느 한 장면도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된 건지, 모든 시작은 그때였다. 처음 미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곧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었고, 사랑한다는 건 서로만 바라보면 된다는 그런 순진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유학 생활이 지겹고 고단해질 때마다 병원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그녀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됐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때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 감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쓸데없는 말로 서로를 놀리고 가끔은 서로의 미래를 얘기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더 큰 자격증을 따고 싶다 했고 나는 미국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항상 우리가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 재벌가, 내 집안. 그녀가 나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무게를 나보다 먼저 느꼈던 건 그녀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날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한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병원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렸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달려와 내 팔을 잡으며 웃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나는 심장이 움찔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명령이었다. 즉시 들어와라. 더 이상 미국에 둘 수 없다. 이미 정해진 약혼 얘기까지 들이밀며 나에게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그 전화 한 통은 기계적으로 짧고 단단했다. 아들이 아니라 회사의 자원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바로 무슨 일인지 눈치챘다. 한국에서 오라고 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잠깐 정리하고 돌아올 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녀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어떤지 나는 그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었다. 내가 아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그녀를 설득하거나 안심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마음을 단단히 닫고 감정 없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나조차 믿기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떠밀려서 강요받아서 그 순간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빛이 꺼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나는 그때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도망쳤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회사에 복귀하고 가족이 준비한 약혼자 후보들과 식사 자리에 나갔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계속 배어나가는 느낌이었다. 그게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후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나에게 알릴까 고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알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마지막 날 보였던 냉정함, 무책임함, 바로 그것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재벌가의 아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자 미국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 그리고 혼자 키웠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마 수십 번은 내게 연락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나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에서야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날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 누군가 내 인생은 준비된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따라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 미해결된 과거였다. 단 한 번도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아이들이 있었다. 두 아이가 살아 숨쉬며 하루하루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라고 있었다. 서연이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다. 지아의 건강 문제, 비자 문제, 학교 문제,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고 결국 더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원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그녀가 그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나에게 주어진 후계자 자리, 회사의 기대, 가족의 압박. 나는 그 틀 안에서만 살았다. 그 삶이 얼마나 비겁하고 한정된 선택이었는지 지금에야 알겠다.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니 참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탓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하는 건 8년 전 도망쳤던 그 선택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내가 도망친 것뿐이다. 서연은 내게 기회를 준 것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내 몫이다. 지아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가오는 싸움도 가족의 반발도 약혼 문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이 아이들과 서연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잠든 조용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집.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인생을 곱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선택을 대신 살아온 거였다. 회사의 선택, 가족의 선택, 약혼의 선택까지.
무엇 하나 내 의지로 결정한 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이들이 나타나고 서연이 다시 내 앞에 섰다는 건 다시 선택하라는 뜻이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울면서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만든 과거의 상처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어떤 현실이 닥쳐도 서 있을 생각이었다. 비록 그것이 재벌가의 틀을 뒤흔드는 일이라 해도 서연과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게 된 첫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렸다. 아이들이 이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옮겨졌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 사실이 재벌가라는 복잡한 세계를 뒤흔들 파문이 될 것이 뻔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었다. 비서실에서 나를 부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전무님 관련 보고가 회장님께 올라갔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도 하루 만에. 재벌가 내부의 정보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손이 조금 떨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이 바로 나를 꿰뚫어 봤다. 책상 위엔 이미 뭔가가 펼쳐져 있었다. 누가 정리했는지 모를 깔끔한 보고서.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무 해외 체류 기간 관련 사생활 분석. 그 한 줄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다. 누군가가 벌써 서연과 아이들의 존재를 조사해 자료로 정리해 올린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의 경쟁, 특히 후계자 구도에서의 견제가 얼마나 집요한지 새삼 실감났다. 아이들이 있다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내 아이 맞나? 그 질문은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었다. 내 대답으로 앞으로의 모든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네, 제 아이들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인정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는 있겠지. 그 말은 문제가 크다는 걸 은근히 확인시키는 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두 아이가 이 집안에 발을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후계 구도는 다시 흔들릴 것이고 약혼 문제도 틀어질 것이다. 주변 재계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한다면 어제 아이에게 했던 약속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말이었다.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 아주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놀라움인지 불만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 아이들을 본가로 들릴 생각까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은 곧 그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나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너무 무겁고 뜨거웠다. 잠시 후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봐라. 판단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이었다. 도훈. 잘 다려진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있는 건 늘 변함없었다. 계산과 냉소. 고생이 많네, 동생. 그 말투 하나만으로도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 둘이라며? 귀엽겠네.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에게 아이들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일 뿐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형,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어떤 식으로든. 도우는 코웃음을 쳤다. 손대다니. 왜 그러냐? 난 그냥 축하해주는 건데. 그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온몸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을 만들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해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소파 위에서 뛰다가 서연에게 붙잡히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지호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조용히 조립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회사에서 겪은 모든 공포와 압박이 잠시 사라졌다.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다. 응, 너희는 잘 있었어? 지아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에 안겼다. 그 따뜻한 힘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인생에 다른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런데 서연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을 잠시 망설였다. 일단 다 알고 계셔. 서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도 알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무겁고 복잡한 싸움인지.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맹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말이니? 아이들이 있다고?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어. 내 자리는 가벼운 위치가 아니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도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대의 의미였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재벌가의 리스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위험 요소로 취급되고 있었다. 다음 날 문제는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 아침부터 약혼 예정자였던 로펌 변호사는 나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회피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본 순간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다. 들었어요. 아이들 있다고. 그래. 맞아.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 문제 생각보다 더 큰 사안이에요. 그룹 이미지도 그렇고 후계 구도도 그렇고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죠? 나는 그녀의 시선에서 감정이 단 일도 없다는 걸 느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랑도 감정도 아니었다. 오로지 위치였다. 나 아이들 책임질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조용하지만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당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은 선을 넘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치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번 약혼 없던 일로 하죠. 그녀가 카페를 나가는 순간 나는 아주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풀리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이들, 서연, 나. 우리가 함께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 재벌가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그 벽은 이제 금이 아닌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서연이 내 집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했던 문제가 결국 폭발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기운이 일찍부터 집안을 감돌았다. 전날 약혼이 공식적으로 파기됐다는 이야기가 일부 계열사 쪽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오늘은 부모님이 집으로 오겠다는 연락까지 온 상태였다. 나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계속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식탁에서 지아는 작은 포크로 스크램블 에그를 찍어 먹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늦게 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묵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하루의 중심이 바뀌는 느낌이었다. 아니, 오늘은 너희랑 더 오래 같이 있을 거야. 지아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졌고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서연은 식탁 끝에서 내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도 오늘 무언가 있을 걸 눈치챈 듯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딸깍. 그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버렸다. 현관문을 열자 부모님이 서 계셨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직접 집으로 찾아온 만큼 표정이 좋을 리 없었다. 어머니는 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모셨다. 아이들은 놀라 현관 쪽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두 아이를 뒤로 감췄다. 아버지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네.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다. 대신 삿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회사에서 투자 손실 보고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몇 번 감았다 뜨며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듯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 잘 키우셨어요.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의 인정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서연은 갑작스러운 눈물에 고개를 숙였다. 혼자 겪어온 시간의 무게가 누군가의 인정 한 문장에 흔들린 것 같았다. 그러나 따뜻함은 아주 잠시였다. 아버지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 앉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말은 곧 법적 인정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펼치며 말하길, 성은? 저를 따라 한국 성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조금 들어 올렸다. 이미 알고 있을 리 없지만 단 한 문장만으로도 표정이 굳는 걸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질문 자체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성은 바꿔야겠지. 아버지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왜요? 서연이 당황해 되물었다. 한씨 성이 아닌 아이들을 우리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 친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 관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 그 말은 아주 명확한 의도였다. 성 변경, 친권 조정, 재벌가에서는 말 그대로 가문 편입 절차를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렸다. 일단 천천히 얘기하면.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내 말을 끊어냈다. 천천히 할 일이 아니다. 너는 이제 회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문제도 회사의 문제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이기도 합니다. 성을 바꾸는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어떤 게 쉬운 일인가? 우리 집안에 아이 둘을 갑자기 들이는 게 쉬울 것 같나?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아이들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다리를 꼬았다. 그럼 너의 자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은 곧 얼터메이텀이었다. 아이들을 선택하면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란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발작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론이었는지도 모른다. 자리보다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문이 닫힌 순간 서연은 숨이 가쁘게 올라와 벽에 기대 앉았다. 미안 내가 말하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웠어. 지호와 지아도 불안한 얼굴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존재들이다.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 말에 나는 바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끼리의 문제일 뿐이야. 서연도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는 소중해. 어떤 누구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 측 변호사와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 같은 문건을 보내왔다. 아이들의 법적 지위, 국적 변경 절차, 국내 전입 신고, 성 변경 가능 여부 등까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향후 후계 구도 안정성을 위해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전략적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형이었다. 도우는 이 사태를 기회로 보고 있었고 여러 계열사 사장들에게 돌아다니며 이런 얘기를 했다. 도윤은 사생활 관리도 못합니다. 지금 그룹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전무 숨겨둔 아이 둘 그룹 위기. 순식간에 조회수와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언론에도 일부 흘러들어갔다. 경제지 한 곳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도를 담고 이렇게 썼다. 대기업 3세 관련 사생활 의혹 그룹 측 확인 중.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세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 짐이 되는 게 난 너무 미안해. 나는 그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짐이 아니야. 그리고 난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다. 너희 집안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분명해. 서연은 두 아이가 자는 방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성, 국적, 친권.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권력과 명예와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부모님이 다녀간 뒤부터 서연과 아이들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시도 편히 앉아 있지 못했다. 성변경과 친권 문제를 둘러싼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생 전부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회사에 가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호는 전날 밤 부모님과의 대화를 들은 뒤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나를 따라다니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 지아가 침대 위에서 귤을 까먹으며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너희랑 있을게. 지아는 환하게 웃었지만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 지호는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이는 한참을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묻는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아빠가 혼나는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다. 아빠가 어떤 상황이든 너희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지호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표정엔 깊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아이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알아.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당신 자리 정말 괜찮겠어? 후계자 자리라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숨을 들이켜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것 같지 않았어. 항상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 같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 맞춰온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살고 싶어. 아이들 아빠로 살고 싶어. 서연은 내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는 듯했다. 너희 집안은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서 더 준비해야지. 그날 오후 나는 회사 비서실에 연락해 하루 휴가를 냈다. 그러고는 집 근처 공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 지아는 분수대 앞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었고 지호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걷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지호 옆에 나란히 걸었다. 지호야, 혹시 무서워? 지호는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랑 살면 나쁜 아저씨들 화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공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가 지킬 거야. 무엇보다 지호랑 지아는 우리 가족이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지호는 그제야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랑 있는 거 좋아? 그 말은 내게 선택의 순간보다 더 강한 흔들림을 줬다. 당연하지. 너희랑 있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좋아. 아이들은 정말 단순했다. 그저 버려지지 않길, 지켜봐 주길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 절실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결심을 굳혔다. 회사, 후계자 자리, 약혼, 명예. 이 모든 것보다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러나 결심을 하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격이 들어왔다. 그날 저녁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전무님, 회장님 지시로 아이들 관련 법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생 기록을 본사 법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길을 만들고 있었다. 전무님, 이 사안은 회장님의 명확한 지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늦지 않게 현실 판단 잘해라. 너만 다치는 게 아닐 거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좋은 카드였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형? 아이들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는 느긋하게 웃었다.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지금 내가 도우면 내 자리 지킬 수 있어. 난 자리 필요 없어. 그 말에 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정말 깨달았다. 이제 후퇴는 없다. 서연은 내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다음 단계 밟으려고 해. 서류 제출부터 국정 문제, 성 문제까지 전부 강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은 있어. 다만 쉽지 않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연과 긴 대화를 나눴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재벌가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본가에 들어오고 회사의 보호를 받는 것. 둘째, 아이들 성을 지키고 서연의 친권을 존중하며 나 스스로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윤 씨,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건 나 싫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한 거야. 서연은 눈을 몇 번 떴다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선택이 너무 무겁진 않아? 무거워. 하지만 후회되는 무거움은 아니야. 그날 밤 아이들은 내가 방을 나가는 걸 눈치챘는지 지아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빠 어디가? 잠깐 생각 좀 하려고. 지아는 작은 손으로 내 옷깃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버리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는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한성그룹 후계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되고 싶은 건 바로 이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정면으로 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아침 첫 기사. 대기업 3세 숨겨둔 아이들 사실로 확인.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엔 이미 내 사진이 올라왔다. 후계 구도 흔들리는 가운데 터진 파문. 세상은 이미 우리 가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나만의 몫이 아니었다. 서연과 아이들도 이 파도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파도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이었다. 언론 기사 하나가 터진 뒤 세상은 순식간에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날 아침 신문 어플을 열자마자 줄줄이 이어져 내려오는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기업 3세 숨겨온 자녀들 확인. 후계 구도, 돌발 변수 등장. 비공식 가정 폭로 재계 전체 술렁. 기사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었지만 제목만으로 충분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가장 약한 곳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바로 서연과 아이들 쪽이었다. 그날 오후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리기 시작했다. 대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을 서성이던 촬영자들까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다. 아이들 사진 한 장만. 어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국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거실 한쪽 구석에서 거의 숨을 참고 있었다. 지아는 겁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커튼을 급히 쳐내리고 보안팀에 연락했다. 왜 이렇게 빨리 온 겁니까? 통제는요? 보안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 이미 집 주소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는. 그 말은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내 형이든 형편에 선 누군가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괜찮을까?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내가 지킬게. 지금은 어디도 나가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엄마 옆에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집 밖에서는 계속해서 기자들이 대기했다. 누군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바람에 아이들은 놀라 잠들지 못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이야.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그녀가 한 말이 마음을 찔렀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흔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나 내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 이런 상황 버틸 자신이 없어.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며 내 속도 찢어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형이었다. 힘들지? 그 첫마디가 너무 짜증났다. 형이 한 짓이지? 내가 왜? 언론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근데 해결할 방법은 있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말해. 아이들 성 바꾸고 본가 보호 아래 넣으면 모든 기사 다 사라진다. 우리 집안이 막아줄 테니까. 그 말은 이미 예고된 협상이었다. 형, 그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는 웃었다. 세상엔 이용당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부모님도 압박을 넣는 중이었다. 언론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서연과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서연이 점점 무너지는 게 보였다. 이 상황은 나 혼자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날 다음으로 연락 온 사람은 어머니였다. 지금 집은 너무 위험해. 아이들과 너까지 노출되면 더 큰일이야. 본가로 들어와. 어머니 말은 보호였지만 동시에 통제였다. 본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의사 결정권은 가족에게 넘어간다. 어머니 본가로 들어가면 아이들 성 바꾸라고 하실 거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야.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니에요. 너 혼자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 말은 애정과 압박이 섞인 재벌가 특유의 문장이었다. 어머니와의 통화 직후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집에 있어도 위험하고 본가로 가면 아이들이 이용당할 것 같아. 알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문제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언론, 회사, 형, 부모님, 변호사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인터폰 화면을 켰다. 다행히 기자는 아니었다. 지훈이었다. 나와 대학
미국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몇 안 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문을 열자 그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상황 봤다. 장난 아니던데. 지우나 서연이랑 아이들 좀 봐줘.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지금 집에 두면 안 돼. 너희 얼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놈들 많아 보이더라. 일단 내가 아는 곳으로 옮기자. 지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말을 했다. 도윤아, 지금 공격당하는 건 너희 셋이야. 근데 너는 회사 안에서 싸워야 하고 서연은 그동안 혼자 버티던 사람이야. 문제는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무너져.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이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아이들이었다. 일단 이동하자. 내가 안전한 공간 만들게. 지우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고 나는 서연에게 조심히 말했다. 지금 집안이 안전하지 않아. 오늘 하루만 이동하자. 지훈이가 도와줄 거야. 서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움직이면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보안팀을 최대한 활용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지아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지호는 겁먹은 얼굴로 서연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뒷골목을 따라 이동하면서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서글펐다. 지훈의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도착하자 아이들은 조금 안도하는 듯 했다. 작은 원룸형 오피스였지만 기자들이 몰려있는 집보다는 훨씬 안전했다. 지아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색연필을 보며 겨우 웃음을 찾았다. 지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긴 괜찮아?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응. 여기선 아무도 못 찾아와. 하지만 평온은 잠시뿐이었다. 문득 서연이 손전화 화면을 보고 굳어졌다. 이건 뭐야? 그녀 손에 들린 화면엔 악성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숨겨온 아이들? 돈 벌려고 들이댄 거 아님? 혼자 키웠다더니 왜 지금 나타남? 엄마 책임 아니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봐. 그 표정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치밀었다. 세상은 진실보다 자극을 먼저 믿었다. 그 자극의 화살은 아이들과 서연을 그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 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은 한계의 끝이었다. 혼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 아니야. 내가 있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가장 원하지 않는 시점에 가장 원하지 않는 번호. 회장님 비서실. 전무님. 내일 긴급 이사회 열립니다. 필참입니다. 아이들 문제로 열린 이사회. 재벌가에서 아이 둘이 안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내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또 우리 때문이지?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부풀리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과 권력, 체면과 상속이 뒤엉킨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연과 두 아이가 있었다. 그들은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끝까지 이 전쟁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이제 내가 있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창밖을 내다본 서연은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고 아이들은 지훈의 오피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분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는 존재들이었다. 지호는 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혼나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야. 아빠는 절대 너희 때문에 혼나는 거 없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올게. 오늘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야. 서연은 손을 꼭 쥔 채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할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 그 말은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마음 그 자체였다. 나는 무겁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훈이 함께 주차장까지 나와 말했다. 오늘이 피할 수 없는 날이네. 그래. 이제 결론을 내야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서연이랑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지훈의 그 짧은 말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이사회실은 이미 팽팽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열사 사장들, 법무팀, 재무팀, 회장 비서실, 그리고 가운데에 앉아있는 회장님. 그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자리에서 나를 본 순간 몇몇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판단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법무팀장이 아이들 관련 보고를 읽었다. 해당 미성년자 2명은 미국 국적이며 한국 내 출생신고 미진행. 현재는 모친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상황. 그 목소리는 마치 물건의 상태를 나열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본가 측 보호 아래 편입할 경우 성 변경 및 국적 정리가 가능하며 그 순간 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사회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향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생각을 말해라.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숨을 들이켜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다. 모든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제 방식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친권도, 성도, 본가 편입도 강제로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전무님, 지금 이 말은 사실상 후계 구도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곧 본사 인사 발표가 있고 시장 상황도 불안정한데 이 시점에서 이런 사적인 판단은. 나는 말을 끊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에 또다시 소란이 일었다. 형 도우는 끝내 미소를 억누르지 못했다.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동생. 나는 형의 시선을 외면한 채 회장님만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침묵이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드러났고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후계 구도는 재정비가 필요하겠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다. 모두가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다.
내가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 그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형 도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공기가 맑아지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나서려 할 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내 결정 후회하지 말아라. 나는 똑바로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전무님, 후계 구도 포기하신 겁니까? 숨겨온 자녀 인정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가와 갈등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한 기자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아이들을 지킬 겁니까?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겁니다. 인터뷰가 퍼지자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책임을 회피한 재벌 3세라 공격했고 다른 한쪽은 아이들을 택한 건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과 서연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였다. 지훈의 오피스로 돌아가자 서연이 내 얼굴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어땠어?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결정 내려졌어. 무슨 결정? 후계자 자리. 내려놨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응.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지켜져. 그러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왜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놔야 해?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감싸며 말했다. 넌 이유가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지금 후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이 급히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큰일 났어. 우리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What happened? 지훈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훈 쪽에서 반격 시작했어. 회장님이 흔들리고 있어. 그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다. 후계자 포기한 3세, 비밀자녀 스캔들, 그룹 내 혼란 가중, 장남 측 안정적 경영 위에 전면 등판 선언.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장. 아이들 신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출 의심. 나는 핏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아이들 신상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자료를 흘린 것 같아. 이름은 아니지만 나이와 출생지가 올라왔어. 서연이 입술을 틀어주며 말했다. 이제 아이들까지 겨누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싸움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냥 후계 구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었다. 그렇다는 건 한 가지 의미였다. 다음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지훈이 건넨 핸드폰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기사는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대기업 3세 혼외 자녀 논란. 미성년자 신상 일부 유출. 그 기사 아래로 줄줄이 달리는 댓글들.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댓글 하나하나가 서연과 아이들을 겨누는 칼날 같았다. 지호야, 지아야 이름은 안 나왔어. 하지만 나이, 출생지 몇 가지 정보가 흘러나왔어. 지훈이 말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재계와 인터넷의 익명성은 아이들 얼굴을 상상하고 왜곡하며 공격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화면을 보던 손이 덜덜 떨리더니 갑자기 의자 뒤로 기대 앉았다. 내가 한국에 오지만 않았어도 그녀의 조용한 중얼거림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곧장 그녀 손을 잡았다. 그만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는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왜 울어? 지호는 아무 말 없이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너무 맑아서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아직 모른다는 게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 증명사진까지도 조만간 온라인에 돌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의도.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형도훈. 그리고 그의 뒤에 붙어 권력의 향기를 좇는 사람들.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폭발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이 집안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판을 뒤집고 싶은, 아니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준비해둔 자료 있지? 지훈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말하는 순간 바로 꺼낼 수 있게 해놨어. 그 말엔 오래된 비밀이 담겨 있었다. 형도훈. 그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 탈세, 회사 공금 유용, 그리고 무리한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벌어진 인명사고 은폐. 재벌가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금기. 바로 그것들이 지훈의 USB 속에 들어 있었다. 그 자료는 도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때가 온 것 같아. 끝내자. 서연이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아이들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도윤 씨,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은 길은 없어. 하지만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날 밤 나는 지훈과 함께 기자들과 변호사 한 팀을 조용히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훈은 준비해온 문서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렸다. 이건 그쪽에서 감당 못할 자료야. 너한테 분명 역풍도 올 거야. 괜찮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밀리느니 정면으로 싸우는 게 낫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언론 쪽에서 터뜨릴 준비할게. 그리고 다음 날 서울 아침 공기는 유난히 더 차가웠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내린 선택 때문인지 몸이 떨리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줬다. 오늘 오전 11시 주요 경제지 두 곳에서 형 관련 단독 보도 나오게 해놨어. 폭로의 첫 단계야. 그래. 그리고 너는 오늘 기자회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자회견? 너 정면으로 말해야 해.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구도 아이들이나 서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야. 오전 11시. 드디어 기사들이 터졌다. 한성건설 대표 비리 의혹.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인명사고 은폐 정황. 복수의 내부 관계자 증언 확보. 기사의 나열은 폭탄이었다. 그 기사들이 나오자마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또 열어야 했다. 형 도훈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같은 시각 내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들이닥쳤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속삭임이 뒤섞여 들렸다. 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순간 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어떤 정치적 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들 인정하십니까? 후계 포기 선언 맞나요? 형과의 갈등은 사실입니까? 나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말했다. 네. 아이들은 제 자녀입니다. 후계 구도에서 한 발 물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형과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며 현재 수사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회견장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몇몇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놀란 눈빛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그들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한 약속이었다. 회견 직후 나는 곧장 지훈의 오피스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왔다. 아빠 왔다. 그 작은 목소리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지아는 내 품에 안겼고 지호는 뒤에서 조용히 매달렸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봤어, 기자회견. 응. 정말 그렇게 말해줘도 되는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후계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을 되찾은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요란했고 회사는 혼란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웃음과 서연의 숨, 그리고 우리의 결심만이 존재했다. 모든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재벌 3세가 아니라 단지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